오만둥이의 책꽂이 네 번째 책은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의 콜레라 시대의 사랑입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쓸쓸한 아몬드 향내는 언제나 그에게 짝사랑의 운명을 떠올리게 했다. 후베날 우르비노 박사는 아직도 어둠에 잠겨있는 집으로 들어갈 때부터 그런 사실을 감지했다. 응급사태 때문에 달려온 것이었지만 사실 그는 오래전부터 이런 경우를 응급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었다. 부상당한 참전 용사이자 아동 사진사였으며 가장 다정한 체스 상대였던 서인도 제도의 망명객 제레미야 드 생타무르는 시한화금의 향에 의해 기억의 폭풍에서 무사히 도망쳐 있었다. 그는 야전 침대 위에 담요로 쌓인 채 눕혀져 있는 시체를 보았다. 항상 그가 잠을 자곤 했던 그 침대 근처에는 의자가 있었고 그 위에는 독극물을 증류시키는 데 사용했던 사진 현상 접시가 놓여 있었다. 바닥에는 가슴에 눈처럼 흰 얼룩이 있는 커다란 검은색 개의 시체가 누워 있었는데 그 덴마크산 개는 침대 다리에 발이 묶여 있었고 그 옆에는 목발이 놓여져 있었다. 활짝 열린 한쪽 창문으로 새벽의 여명이 침실과 현상실로 쓰이던 그 칙칙하고 숨 막힐 것 같은 방을 희미하게 비추기 시작했지만 그 정도로도 죽음의 권위를 즉시 알아보기에는 충분했다. 방 안의 다른 틈새들처럼 창문도 헝겊으로 덮여 있거나 검은 도화지로 밀폐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그 방에 짓누르는 듯한 무거운 분위기를 한층 더해주고 있었다. 주방 테이블에는 라벨이 붙지 않은 병과 약통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고 빨간 셀로판지를 두른 일반 전등 아래는 껍질이 벗겨진 백납 쟁반 2개가 놓여 있었다. 정창액이 담긴 세 번째 쟁반은 시체 옆에 있었다. 또한 오래된 신문과 잡지들, 유리 감광판에 놓인 사진 원판 더미와 부서진 가구들이 온 방 안에 널려 있었지만 방 주인의 손이 부지런한 덕택에 모두 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다. 열린 창문으로 들어온 대기가 그곳 공기를 정화시켜 주었지만 그것을 알아차릴 수 있는 사람에게는 아직도 씁쓸한 아몬드 향이 암시하는 불운한 사랑의 사그라지는 재가 남아있었다. 후베날 우르비노 박사는 무언가를 예언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지만 그곳이 하느님의 은총 속에서 숨을 거두기에는 적당하지 않은 장소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제레미야 드 생타무르의 무질서는 아마도 하느님의 섭리가 결정한 사항을 막연히 따르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경찰 수사관 한 명이 지방보건소에서 법의학 실습 중인 아주 젊은 의대생과 함께 이미 그곳에 도착해 있었다. 그들이 바로 우르비노 박사를 기다리면서 방 안을 환기시키고 시신을 담요로 덮어준 사람들이었다. 두 사람은 매우 정중한 태도로 우르비노 박사에게 인사를 했다. 그것은 경의를 표하는 행동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조의를 표하는 것에 가까웠다. 왜냐하면 그와 제레미야 드 생타무르의 우정이 얼마나 돈독한지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었다. 저명한 스승인 우르비노 박사는 병원에서 매일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학생들과 일일이 악수를 하는 것처럼 두 사람과 악수를 한 다음 마치 꽃을 만지듯이 엄지와 검지로 담요 끝자락을 짚고는 성찰을 받아 모시듯이 조심스럽게 시신을 드러냈다. 완전히 발가벗은 시체는 눈을 뜬 채로 비틀린 채 딱딱하게 굳어 있었고 몸은 푸르스름했다. 전날 밤보다 50살은 더 먹은 것 같았다. 눈동자는 빛났고
턱수염과 머리칼은 누르스름했으며 배에는 포장용 끈으로 꿰맸던 오래된 상처 자국이 가로지르고 있었다. 목발을 짚고 다닌 덕택에 그의 몸통과 두 팔은 노를 젓는 해적선의 노예처럼 큼지막했지만 허약한 두 다리는 제대로 먹지도 못한 고아의 것 같았다. 후베나 우르비노 박사는 아픈 마음으로 잠시 그 시신을 바라보았다. 그렇게 마음이 아픈 것은 오랫동안 죽음과 부질없는 싸움을 해온 그에게도 흔치 않은 일이었다. 이런 바보, 그는 말했다. 이제 최악의 상황은 끝났군. 그는 담요로 다시 시신을 덮고는 학자다운 근엄함을 되찾았다. 작년에 그의 80번째 생일은 사흘간의 공식 행사로 거행되었고 감사 연설을 하면서 그는 은퇴의 유혹을 다시 한번 이겨냈다. 그는 이렇게 말했었다. 내가 죽으면 쉴 시간이 남아돌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돌발적인 사태는 아직 내 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갈수록 오른쪽 귀가 들리지 않았고 비틀거리는 걸음을 숨기기 위해 은 손잡이가 달린 지팡이에 몸을 지탱해야 했지만 그는 젊은 시절처럼 조끼 위로 금시계 줄을 늘어뜨리고 그 위에 리넨 양복을 말끔하게 입고 다녔다. 자개빛의 파스텔 턱수염과 가운데 가르마를 타서 조심스럽게 뒤로 빗어넘긴 같은 색의 머리칼은 그의 성격을 충실하게 재현하고 있었다. 갈수록 더 해망가는 기억의 침식을 막기 위해 그는 흩어진 종이 조각에 급히 메모를 하기도 했지만 그 종이 조각들은 결국 주머니 속에서 모두 뒤섞여 버리곤 했다. 마찬가지로 그의 진료기구나 약병을 비롯한 다른 여러 물건들도 빽빽한 왕진 가방 속에서 뒤엉켜 있었다. 그는 그 도시에서 가장 나이 많고 훌륭한 의사일 뿐만 아니라 가장 까다로운 사람이기도 했다. 그러나 아는 체를 너무 많이 하고 자기 이름이 지닌 힘을 정직함과는 거리가 먼 방식으로 사용한 탓에 그는 마땅히 받아야 할 사랑을 다 받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경찰 수사관과 인턴에게 지시를 내렸다. 부검할 필요는 없었다. 집 안의 냄새만으로도 사인이 사진을 현상할 때 쓰이는 어떤 산 때문에 쟁반에서 활성화된 시안화 증기라는 결론을 내리기에 충분했다. 제레미야 드 생타무르는 그런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우연한 실수로 그런 일을 저지를 리 없었다. 수사관이 잠시 머뭇거리자 그는 전형적인 자신의 말투로 그를 멈춰 세웠다. 사망 증명서에 서명할 사람은 나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오. 젊은 의사는 실망의 기색이 역력했다. 한 번도 시안화금이 시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공부할 행운을 얻지 못했는데 그 기회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후베네 우르비노 박사는 그를 의과대학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사실에 놀랐지만 그가 쉽게 얼굴을 붉히고 안데스 지방의 억양을 쓰는 것을 보고 이 도시에 온 지 얼마 안 되는 신출내기가 분명하다는 사실을 바로 눈치챘다. 그가 말했다. 여기서는 사랑 때문에 미쳐서 죽는 사람이 계속 있으니 자네는 며칠 내로 그런 기회를 갖게 될 걸세. 그러나 그 말을 마치자마자 자기가 기억하는 수많은 자살자들 중에서 그가 사랑의 불행과는 상관없이 시안화물로 죽은 첫 번째 희생자임을 깨달았다. 그러자 그의 말투에 약간의 변화가 생겼다. 박사는 인턴에게 말했다.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면 눈여겨보게나 심장에 광물 결정체가 있을 걸세. 그런 다음 마치 부하를 다루듯이 수사관에게 말했다. 그에게 그날 오후에 아무도 모르게 장례식을 치를 수 있도록 모든 법적 절차를 생략하라고 지시하면서
내가 나중에 시장에게 얘기하겠소 라고 말했다. 그는 제레미야 드 생타무르가 철저하게 소박한 생활을 했고 자신의 기술로 생활에 필요한 것 이상으로 많은 돈을 벌었으므로 집안의 서랍 어딘가에 장례식에 쓰고도 남을 돈이 들어있으리란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그 돈을 찾아내지 못하더라도 상관없소.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질 테니. 그는 신문사에 사진사가 자연사했다고 알리라는 지시를 내렸다. 그러나 신문사들이 그 소식에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을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필요하다면 내가 주지사와 말하겠소 라고 말했다. 진지하고 소박한 시민의 봉사자였던 수사관은 박사의 시민적인 엄격함이 그의 가장 친한 친구들까지 화나게 만들었다고 알고 있었는데 급히 장례식을 치르기 위해 이토록 손쉽게 법적 절차를 건너뛰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러나 우르비노 박사는 제레미야 드 생타무르가 교회 묘지에 묻힐 수 있도록 대주교와 이야기하는 것만은 원치 않았다. 그의 건방진 언행에 불쾌해진 수사관은 죽은 사람을 위해 핑계를 대려고 했다. 저는 이분이 성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자 우르비노 박사가 말했다. 그보다 더 보기 드문 인물이었소. 그는 하느님을 믿지 않는 성인이었지. 그러나 그것은 하느님이 결정할 문제요. 식민지풍의 도시 반대편에서 미사를 알리는 성당의 종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우르비노 박사는 반달 모양의 금태 안경을 쓰고서 줄 시계를 보았다. 사각형의 얇고 세련된 디자인으로 덮개에는 스프링이 달려 있어서 손만 갖다 대도 열렸다. 자칫하면 성령 강림 대축일 미사에도 늦을 것 같았다. 거실에는 공원에서 사용하는 것처럼 바퀴가 달린 커다란 카메라와 그가 손수 그린 그림과 바다의 석양이 어우러진 배경막이 있었으며 사방의 벽은 첫 영성체나 토끼 의상을 입은 날 아니면 생일과 같은 기념일에 찍은 아이들의 사진으로 도배되어 있었다. 우르비노 박사는 체스를 두던 오후 시간마다 깊은 생각에 잠겨 해가 거듭될수록 벽이 점차 사진으로 뒤덮이는 것을 보았고 슬픔으로 몸을 떨면서 우연히 걸린 그 사진들 속에 이름 모를 아이들에 의해 통치되고 더럽혀지며 영광의 부스러기조차 사라질 미래 도시의 싹이 있을 것이라고 종종 생각했다. 해적 파이프 몇 개가 든 단지 옆에 있는 책상 위에는 아직 게임이 끝나지 않은 체스판이 있었다. 시간도 없고 기분도 우울했지만 우르비노 박사는 체스판을 살펴보고 싶은 유혹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그는 그것이 전날 밤의 게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제레미야 드 생타무르는 평일 오후마다 적어도 서로 다른 세 사람의 상대와 체스를 두곤 했지만 항상 승부가 날 때까지 게임을 했고 끝난 다음에는 상자에 체스판과 말을 넣은 다음 책상 서랍에 보관했기 때문이다. 또한 그가 항상 흰 말을 가지고 게임을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네 수만 더 두면 꼼짝없이 질 것이 분명했다. 그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만일 범죄에 의해 죽은 것이라면 이것은 좋은 단서가 될 수 있겠군. 이런 멋진 함정을 팔 사람은 단 한 명밖에 없어. 그는 마지막 피 한 방울을 흘릴 때까지 싸우는 불굴의 병사가 왜 자기 일생의 마지막 전투를 끝내지 않은 채 그대로 내버려 두었는지 확인해보지 않고는 살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날 아침 6시 마지막 순찰을 돌고 있던 야경꾼이 대문에 문을 두드리지 말고 들어오시오. 그리고 경찰에게 알리시오. 라는 종이 쪽지가 붙어있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잠시 후 수사관이 인턴과 함께 그곳으로 달려왔고 두 사람은 도저히 혼동할 수 없는 씁쓸한 아몬드 향내와 모순될지도 모르는 증거를 찾기 위해 집 안을 샅샅이 조사했다. 그런데 그가 끝나지 않은 게임을 분석하느라 잠시 시간을 보내는 동안 수사관은 책상 위에 놓인 종이들 사이에서 후배날 우르비노 박사에게 보내는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그 봉투는 밀랍으로 꽁꽁 봉해져 있었기 때문에 갈기갈기 찢어서 편지를 꺼내야만 했다. 우르비노 박사는 햇빛이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창문에 드리워진 검은 커튼을 걷고서 우선 정성 들인 필체로 양쪽 면을 빼곡히 채운 11장의 종이를 슬쩍 쳐다보았다. 그는 첫 문장을 읽으면서 자기가 성령 강림 대축의 미사에 참석하지 못하리란 것을 깨달았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그는 잃어버린 이야기의 맥락을 되찾기 위해 여러 페이지 뒤로 돌아갔다. 편지를 다 읽고 나자 그는 자기가 아주 먼 곳에서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되돌아온 듯 느껴졌다. 감추려 애를 썼지만 그의 얼굴에는 동요의 빛이 역력했다. 그의 입술은 시체와 똑같이 파랗게 변했고 편지를 접어 조끼 주머니에 넣을 때는 손이 떨리는 것을 억누를 수가 없었다. 그는 수사관과 젊은 의사를 떠올리고는 슬픔의 안개 사이로 그들에게 미소를 지어 보이며 말했다. 별것 아니오. 이건 그의 마지막 지시사항이오. 그 말은 절반만 사실이었지만 그들은 고지곳대로 믿었다. 왜냐하면 그의 지시대로 바닥에 붙어있지 않은 타일 한 장을 드러내자 그 안에서 금고를 열 수 있는 암호가 적혀있는 아주 낡은 장부 한 권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많은 돈이 있지는 않았지만 장례식 비용과 그 이외에 소소한 잡비를 쓰고도 남을 정도는 되었다. 그러자 우르비노 박사는 복음서 봉독 전까지는 절대로 성당에 도착할 수 없음을 알고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철든 이후 일요일 미사에 빠지는 건 이번이 3번째일세.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이해해 주실 걸세. 그래서 모든 자질구레한 일들이 해결될 때까지 그곳에 좀 더 있기로 했다. 하지만 편지의 비밀 내용을 아내와 함께 나누고 싶어 안달이 났다. 그는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카리브해의 수많은 망명객들에게 부고를 전하겠다고 약속했다. 비록 환멸이란 장애물에 굴복했지만 카리브해 망명객들은 그들 중에서 가장 존경받았고 가장 활동적이었으며 가장 급진적으로 행동했던 그에게 마지막 경의를 표하고 싶어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또한 유명한 전문인에서부터 이름 없는 직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그의 체스 상대들과 개인적으로 별로 친하지는 않지만 그의 장례식에 참석하기를 원할지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부고를 전하겠다고 말했다. 유서를 읽기 전까지는 자기가 그 중에서 가장 친한 친구라고 생각했지만 그 편지를 읽은 후에는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었다. 어쨌거나 우르비노 박사는 치자꽃 화관을 보내기로 마음먹었다. 제레미야 드 생타무르가 최후의 순간에 회개했을지도 모르는 일이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장례식을 5시에 치르라고 지시했다. 가장 더운 계절임을 감안한다면 아주 적당한 시간이었다. 그리고 만일 자기가 필요한 일이 있으면 12시부터 라시데스 올리베야 박사의 별장에 있을 테니 그곳으로 연락을 하라고 덧붙였다. 바로 그날은 그가 가장 아끼는 제자인 라시데스 올리베야 박사가 의사라는 직업에 입문한 지 25년 되는 것을 축하하기 위해 점심 만찬이 열리는 날이었던 것이다.
초기에 전투와도 같았던 고난의 세월이 끝나자 후베네 우르비노 박사의 일상은 판에 박힌 생활이 되었으며 그 지방에서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특권을 누리며 존경을 받았다. 그는 첫 닭이 울면 잠자리에서 일어났고 그 시간에 자신만 알고 있는 약을 먹기 시작했다. 기분을 돋우기 위한 브로마 관륨, 장마철마다 재발하는 뼈의 통증을 없애주는 살리실산염, 현기증을 예방하기 위한 에르고스테롤, 숙면을 위한 벨라도나 등이 그러한 약이었다. 그는 시간마다 숨어서 무슨 약을 먹었다. 오랜 세월 동안 의사이자 스승의 삶을 살면서 노화를 막기 위한 완화제를 처방하는데 항상 반대 입장을 취했기 때문이다. 그에게는 자신의 고통을 참는 것보다 남의 고통을 참는 것이 더 쉬운 일이었던 것이다. 그의 주머니에는 항상 장뇌가 담긴 조그만 패드가 들어 있었다. 그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그 냄새를 깊이 들이마시면서 그렇게 많은 약을 섞어 먹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렸다. 그는 서재에서 1시간 동안 일반 임상학 수업을 준비했다. 의대에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오전 8시 정각에 그가 가르치는 과목으로 그가 죽기 전날까지도 그 강의는 계속되었다. 그는 또한 파리의 서점 주인이 우편으로 보내주는 문학 신간이나 그 지방의 서적상이 바르셀로나에 주문해주는 책들을 열심히 읽는 독자이기도 했다. 물론 스페인어로 쓰여진 문학 작품을 프랑스 문학처럼 열심히 읽지는 않았다. 어쨌거나 그는 절대로 아침에 책을 읽는 법이 없었고 오로지 낮잠을 잔 후에 1시간,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의 밤 시간 동안만 책을 읽곤 했다. 강의 준비가 끝나면 열린 화장실 창문 앞에서 15분 동안 숨쉬기 운동을 했다. 항상 닭들이 우는 쪽을 향해 숨을 들이마시곤 했는데 그곳의 공기가 신선하기 때문이었다. 그런 다음 목욕을 하고 턱수염을 다듬었고 콧수염에 진짜 파리나 게겐위버 오드콜로뉴를 잔뜩 발라 주위의 향수 냄새가 진동하게 만들었으며 조끼를 입고 흰 리넨 양복을 걸친 후 부드러운 중절모를 쓰고 양가죽 장화를 신곤 했다. 81살이었지만 콜레라 전염병이 휩쓴 지 얼마 안 되어 파리에서 귀국했을 때처럼 태평스러운 태도와 명량한 정신을 간직하고 있었다. 그리고 가운데 가르마를 타서 정성껏 빗은 머리칼은 은색으로 변한 것을 제외하면 청년 시절의 헤어스타일과 똑같았다. 그는 가족과 함께 아침을 먹었지만 개인적인 식이요법을 따랐다. 위장이 편안하도록 쓴 향수꽃을 다리넥을 마셨으며 심장마비를 예방하기 위해 손수 마늘을 벗겨 빵과 함께 하나씩 의식적으로 꼭꼭 씹어 먹었다. 수업이 끝난 후 약속이 없던 적은 거의 없었다. 늘 시민활동이나 가톨릭 봉사활동 혹은 예술적 사회적 계약과 관련된 약속이 있었던 것이다. 그는 거의 항상 집에서 점심을 먹었으며 정원의 테라스에 앉아 10분 동안 낮잠을 자면서 꿈결에 망고나무의 그늘 아래서 하녀들이 부르는 노랫소리를 듣거나 거리 행상들의 고함소리나 썩어 문드러질 운명을 선고받은 어느 천사처럼 뜨거운 오후마다 집 안으로 악취를 내뿜던 항구의 정박한 배의 엔진 소리 혹은 자동차 소음을 들었다. 그런 다음 1시간 동안 최근에 도착한 책들, 특히 소설이나 역사책을 읽었으며 오래전부터 그 지방의 명물로 자리 잡은 길들인 앵무새에게 프랑스어나 노래를 가르치곤 했다. 4시에는 커다란 잔에 얼음을 넣은 다음 레모네이드를 가득 채워 마시고서
환자들을 왕진하러 나가곤 했다. 노령에도 불구하고 그는 진료실에서 진찰하는 것을 거부하고 환자들의 집을 손수 찾아가 돌보아주곤 했다. 그것은 그 마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어디든 걸어서 갈 수 있던 시절부터 항상 해오던 방식이었다.